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바로 내일부터 TVN 채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드라마가 있죠. 사이코지만 괜찮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사로 접하셨을 텐데 톱스타 중에 톱스타죠. 김수현 씨가 복귀작으로 택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정신과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드라마를 즐겁게 보실 수 있게 몇 가지 사전 지식들, 인물에 대한 소개를 곁들여서 알려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티저를 같이 봤어요. 크게 3명의 인물이 작품을 이끌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김수현 씨가 맡은 문강태. 너무 잘생기셨더라고요.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그리고 서예지 씨가 맡은 고문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정세 씨가 맡은 문강태의 형인 문상태.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먼저 김수현 씨가 맡은 주인공 문강태는 정신병동 보호사라는 직업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폐쇄병동이라고 하죠. 보호병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는 존재라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렇게 뭐 맞거나 아니면 환자분들끼리 뭐 공격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가 제압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맞아요. 할 수 없고요. 네네. 그럴 때 잘 그분들을 통제해서 환자와 다른 의료진분들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게 그분들의 주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실제로 그런 장면들이 이제 그 드라마에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제압의 달인들이세요. 근데 이게 보호사분들도 스펙트럼이 넓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근무했던 어떤 병원에서는 경력이 되게 긴 분들 많이 계셨던 분들은 최소 20년 정말 제압의 달인이셨죠. 그냥 네. 가볍게 이렇게 손목을 싹 꺾으면서 그냥 그만하자라는 식으로 금방 끝나버리고 다치지 했는데 않게. 근데 또 한편으로 또 다른 병원에 계셨던 분들은 사실 단기 알바 형식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저희와 별다를 것 없는 일반인 분들이어서 다 같이 고생한 적들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 뭐 폐쇄병동 경험 많잖아요. 이 김수현 씨 같은 보호사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 좀 기억나는데 젊은데 결혼하셨던 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잘생기시고 네. 사회성 좋으시고 그래서 인기가 정말로 환자분들 사이에서도 많았었고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의료진보다도 더 좀 의지를 하는 환자분이 계실 정도로 좋았던 그분 기억이 나네요. 진짜 나이 편차가 좀 컸던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저희 어르신 분도 계셨고 네, 굉장히 연세 백발이 많으신. 성성한 맞아요. 그분 너무 좋았는데. 그분이 자주 이렇게 토종닭으로 닭도리탕을 해줘서 밥을 간직 써다가 그분이 끓여주신 라면도 먹고 라면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끓여주시는데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네, 아까 허경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환자분들하고 이런 관계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병동에서 상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환자분들하고 더 많이 접촉을 하고 그러다 보면 친해져가지고 또 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이제 저희도 모르는 얘기를 알고 계시다가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그런 맞아요. 소중한 역할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 리뷰한 다른 드라마에서 거기서 저희가 주로 비난했던 게 환자와 정신과 의사가 사적인 관계를 맺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점을 저희가 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보호사분도 치료진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과 사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나중에 좀 들어보면은 연락처를 주고받고 맞아요. 퇴원한 다음에 연락하고 계신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그 단기 알바 형식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의 경우에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있었던 경우도 보긴 했습니다. 나이대가 또 이렇게 젊은 환자분들하고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뭐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병원에서 막 돌발 행위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폐쇄병동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갑자기 비상벨이 울려요. 상담이고 뭐고 그냥 무조건 바로 뛰어갑니다. 응급 상황이다라는 거죠. 막 뛰어가면은 난동이 벌어지고 있고 그분을 안전하게 제압하려면 적어도 4명에서 5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보호사분들께서 이미 제압은 하신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저희도 몸을 보태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몸을 날려서 보태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고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진짜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제압을 당하신 분은 어쨌거나 굉장히 그 순간은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잠시 들지만 사실 그냥 두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보시는 분들이 뭐 인권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정말 그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 문강태의 심리를 이야기할 때 이 형의 존재를 떼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형이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분으로
인물로 나와요. 그리고 이 문강태는 형을 돌봐야 된다는 일종의 어떤 강박관념에 짓눌려가지고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 인물 속에 이런 대목들이 있더라고요. 제대로 된 고등교육은 사치였고 어차피 1년도 못 채우고 헤어질 거 절대 깊은 인연 만들지 않았다. 버거운 생계 앞에서 늘 낮은 포복으로 살아온 참 거지 같은 삶이었다. 하지만 형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한 미소를 짓고도 돌아서면은 얼굴에 그늘을 들이온다. 뭐 이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료실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발달 장애를 가진 환자분의 형제분들을 보실 기회가 있으세요? 간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님이 엄청난 부담을 가집니다. 일단 내가 나중에 떠나고 나면 이 아이는 누가 돌보나 그렇죠. 라는 부담을 엄청 가져요. 그래서 첫째가 이제 발달장애 아동이면은 어쨌든 유전적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둘째도 발달장애 아동을 출산할 가능성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를 가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첫째를 위해서. 첫째를 위해서. 맞아요. 실제로 진짜 이런 케이스들 많아요. 네네. 네. 아예 첫째를 옆에서 도와주고 지켜줄 둘째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하지만 또 둘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어쨌든 태생부터 그쵸. 숙명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어떤 짐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참 누구를 비난할 수도 없고 근데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리고 커서는 그런 걸 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더 아픈 위의 형제한테 관심이 더 가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만큼 받지 못한 그런 관심, 애정들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기도 하시고요. 오히려 자기는 더 어린데 어릴 때보다 다 양보해야 되고 음. 형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둘째에게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어쨌든 그렇게 형을 돌보고 뭔가 일찌감치 철이 든 모습을 보여야 거기에 대해서 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네. 그런 모습들이 성격으로 굳어져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속내도 좀 잘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기 힘든 거는 콕콕 눌러 담고 겉으로는 좀 좋은 모습들을 보이려는 그런 성격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속으로는 형이나 부모님을 원망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냥 원망하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형을 또 실제로 자기도 좋아하고 부모님도 좋아하는데 그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망하는 자신에 대해서 또 자책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그렇죠.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 양가 감정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게 되죠. 막 그런 마음이 여기 문강태한테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이 드네요. 두 번째로 이야기할 인물은 또 다른 주인공이죠. 고문형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고 유명한 아동문학 작가로 설정이 돼 있고 굉장히 아름답죠. 근데 이제 이 인물의 소개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그녀에게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다. 조물주가 천사 같은 피지컬을 조각하느라 혼신을 다한 탓에 깜빡하고 결정적인 하나를 빠뜨린 건데 그것은 바로 영혼의 향기라고 불리는 감정이었다.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아, 잘한다. 네, 영혼의 향기가 넘치네요. 약간 좀 만담가처럼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네. 근데 뭐 티저 우리 아까 같이 봤지만 굉장히 좀 쎄하고 사람들한테 좀 막대하고 아나무인격인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쵸. 여기 대해서 이제 반사회적 인격 성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인물관계도에 떡하니 붙어있죠. 여기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반사이제 인격장애라고 하면 흔히들 말하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같은 양심이 없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인격 장애 수준은 아니고 그런 느낌이 약간 있다. 근데 뭐 주변에 사실 그런 사람 뭐 한두 명씩은 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이런 소개도 좀 붙어 있어요.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시대착오적 의상과 헤어를 즐기는데 이런 스타일링이 자기 과시용이 아닌 자기 방어용 전신 갑주 같은 거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여기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자기 방어용이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좀 상처받기 쉬운 성격일 수도 있는 거고 잘은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뭔가 좀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 자체는 굉장히 낮은데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과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반사회성 성격적인 부분도 있지만 약간 좀 자기애성 성격적인 측면도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은 다 어느 정도 자존감이 낮고 오히려 집이나 다른 공간에서 공격당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약간 다가오는 것도 위협으로 느껴서 먼저 공격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겉으로는 이렇게 강한 척하지만 분명히 자신은 약하고 상대방들은 자기를 공격하는 존재라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먼저 방어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지 드라마를 통해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야기해볼 인물은 문상태, 문강태의 형이죠. 오정세 씨가 연기를 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인물입니다. 짧게만 봐도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연기 너무 잘해. 이 발달장애 3급의 고기능 자폐로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소아정신과 또 전문이신 우리 오동훈 선생님이 훨씬 설명을 잘하실 테니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자폐라는 개념부터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증상으로 설명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성의 결여 그리고 제한적인 관심사와 반복적인 행동 그런 것들이에요.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하게 되는데 사회성의 결여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능력이 결여가 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어떤 능력 자체가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거보다 더 들어가면은 애초에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없는 경우들도 관심이 있습니다. 없죠. 그리고 제한된 관심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협소하고 정말 특징적인 부분에만 꽂혀가지고 거기에 몰두하는 경향을 얘기를 해요. 자동차가 있으면 그 중에서도 바퀴만 좋아하고 굉장히 일부에 좀 집착하는 모습들로 아이들에게서는 많이 관찰이 되죠. 마라톤 영화 생각나요? 맞아요. 조성우 씨가 연기를 했었는데 코치가 물 달라고 해도 과일 달라고 해도 혼자만 먹잖아요. 그만큼 이런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얼룩말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 제한된 흥미 이런 것들이 그런 자폐 스펙트럼을 딱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발달장애 3급이다라는 거는 이제 자폐성 장애 급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자폐 성향이 있으면서 보통 지능 지수가 70 이상, IQ가 70 이상 경우 또는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능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경우를 의미를 해요. 사실 자폐 성향이 있는 분들은 지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많죠.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예외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고기능 자폐라고 덧붙여 있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장애 정도가 좀 심하지 않은 분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인데 보통은 이제 지능이 좀 많이 괜찮거나 아니면 특출한 능력을 갖춘 분들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전공의 때인데 그 굿닥터 드라마 기억나세요? 네. 주원 씨가 외과 의사였죠? 네. 소아외과 의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회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결여가 있지만 지능 굉장히 좋고 기억력 뛰어나고 의학적으로도 훌륭한 의사로 나왔고 그때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설정이 있었어요. 서번트 증후군이 바로 이 자폐 성향이 있으면서 특정 영역에 굉장히 특출난 능력을 갖춘 분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속에서 문상태 역시 이 고기능 자폐라는 그 어떤 호칭에 걸맞게 좀 놀라운 암기력과 굉장히 뛰어난 그림 실력을 갖춘 걸로 나와요. 그리고 이 자폐 성향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특정한 감각에 과민하거나 좀 지나치게 둔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애들을 봤을 때 자폐 성향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소음에 되게 예민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소음에 되게 예민해서 이걸 너무 좋아해서 이것만 계속 찾아다니는 친구들이 있고 정말 자지러질 듯이 싫어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네, 이제 문상태는 아무래도 여기서 보면은 촉각에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잠깐 보면은 스킨십 극도로 싫어하고 뒷머리를 만지면은 미친 듯 발작한다는 설정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 진짜 많이 봐요. 만지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하거나 아니면 특정 부위를 계속 만져달라고 요구하거나 어디 비비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좀 특정 감각에 집중하는 건 역시 제한된 관심사, 흥미 추구 이런 것들과 좀 연결되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제한된 흥미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 공은영 작가였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외에 또 관심사가 또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드라마를 보는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코지만 괜찮아 속 등장인물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뭐 아직까지 드라마가 시작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설정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알고 보시면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드라마 저희도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톱스타 오브 톱스타가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정신과가 배경이 되니까 저희가 또 드릴 말씀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 드라마 정주행하면서 다음번에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